안녕하세요. 배우, 작가, 감독 연문경입니다. 영화는 시점의 예술입니다. 인간이 가장 의존하는 시청각 정보로 구현된 극적 인물의 시점이요. 소설이나 만화나 또 연극하고도 다르게 영화를 보는 사람은 영화를 만든 사람이 보라고 마련해둔 바로 그 관점과 순서대로 영화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매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리얼한, 근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비현실적이면서 주관적인 어떤 세상을 경험하는 것. 저는 그게 영화만이 할 수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들은요, 어딘가 현실로부터 붕 떠서 도망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이기도 해요. 제가 이런 영화들에 끌렸던 건 어쩌면 제 개인적인 미숙함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삶의 고통들이 닥칠 때 거기서 도망을 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도망을 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통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통제 방식 중 하나가 이렇게 삶에 다가온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만의 어떤 다른 관점으로 인식을 했던 거죠.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 영화의 주인공들도 조금씩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의 지난한 난장판 같은 것들이 펼쳐질 때 그걸 자기만의 찬란하고 환상적인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영화에 나옵니다. 물론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는 거지만 저는 도망칠 수 있다면 영화로 도망을 치고 싶고 그래서 영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만 도망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영화적 환상에서 어떤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힘으로 다시 더 좋은 현실을 살아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이 영화는 지우고 싶은 기억만 골라서 지울 수 있는 세상을 배경으로 한 일종의 SF 멜로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접했던 게 그래봐야 대학생 때?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인데 이게 멜로 영화잖아요. 근데 그때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저한테도 굉장히 인생 영화였어요. 도대체 왜 그랬나 몰라요. 연애도 몇 번 안 해봤으면서. 그때 당시 제가 했던 연애라고 해봤자 횟수는 많았지만 정말 짧은 풋연애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자면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연인이었어요. 조엘이 시점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 둘 다 서로 사랑했던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서로 미워했고 상처가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다 지우고 나서도 그 두 사람은 다시 상대방을 선택하게 돼요.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그리고 상대방을 엄청 미워했다는 걸 알고 나서도 다시 사랑하는 결말을 낳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바로 이 두 사람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다시 사랑하는 그 용기가 부러워서 이 영화가 그렇게 슬프고 좋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 짧은 연애들을 했을 때 대부분 제가 먼저 연애를 바로 마무리 지어버려서 연애들이 다 짧게 끝났어요. 이게 그때 당시는 되게 쿨하게 안 맞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누군가하고 당연히 싸우고 미워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상처를 주고받는 거를 못 견뎠던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쿨한 척 했는데 사실은 쿨하지 못했던 거죠. 상처는 받을 대로 받았고 사실은 사랑했던 기억 같은 것들도 소중히 하고 싶었는데 그걸 부정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조엘이 꺼져가는 뇌 속의 불빛들 사이를 막 도망치면서 제발 이 기억만은 남겨달라고 울부짖어요. 그 마음이 참 공감되기도 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더 그 두 사람의 마지막 선택, 상처받는 걸 알면서도 다시 사랑하기로 하는 선택이 부러웠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순적이고 유치하고 어린 이 마음들, 이걸 굉장히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세상으로 구현해낸 미셸 공드리의 연출이 정말 천재 같다. 그리고 이건 영화로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영화는 화려하고 현란하고 정신없어요. 다. 그 괴상한 색채감, 리듬감, 음악, 템포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보면 아니 이 감독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지각하고 계신 건가 걱정될 정도다 그렇거든요. 그런 연출 방식과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가장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바로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입니다. 이 영화는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마츠코의 일생을 뭐랄까 제목 그대로 정말 혐오스럽게 기구하게 이건 좀 불행 포르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비극적으로 몰아붙여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좋아하는 점은 영화가 이 마츠코의 불행을 그냥 구경하듯이 멀찍이서 관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츠코가 직접 그 삶을 인지하는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영화의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채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뮤지컬 영화기도 하거든요. 마츠코가 특히 망한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갑자기 뜬금없이 마츠코가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현란한 뜬금없는 뮤지컬 씬이 막 펼쳐져요. 이제 그 지점에서 이 어떤 사람들은 아, 이 영화는 나랑 아니다 하면서 바로 불호로 넘어가기 쉬운데 저는 그게 참 극호였던 게 저는 그런 장면들에서 마츠코가 인생의 뒤통수를 후려맞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에서 뭐랄까 그 마츠코의 절박한 심정이 더 잘 와닿았어요. 근데 이게 단지 그런 고통을, 불행을 강조하려고만 쓰인 연출 방식이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뮤지컬 씬들은 그게 뭐 망상이건 조울증이었건 적어도 마츠코라는 그 사람의 시점에서는 진짜였던 것 같아요. 진짜 힘이었던 거죠. 그 삶을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갈.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해가 아니라 어떤 삶은 이렇게 수없는 불행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계속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택을 하면서 불행 속에서도 낙천적으로, 희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에 마츠코는 불행하고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되게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왠지 이상하게 위로받고 또 힘이 나요. 세 번째 영화는 조조 래빗입니다. 나치 시대의 비극을 그려내기 위해서 이 영화가 선택한 시점은 바로 용맹한 나치군이 되기를 선망하는 독일인 소년 조조입니다. 용감한 나치군이 되고 싶지만 사실 조조는 토끼 한 마리도 못 죽일 정도로 되게 심약한 소년이에요. 그런 그 소년의 주변에 계속 맴돌면서 용기를 주는 건 다름 아닌 상상친구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진짜 히틀러 역할이 코스염을 붙이고 나와요. 친근하게.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인 학살자잖아요. 그런 사람을 영화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스꽝스럽더라도 친근하게 그려낸다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죠. 실제로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감독 타이카 와이키키는 자기가 직접 그 히틀러 역할을 연기하면서까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인물을 그려냅니다. 연기 욕심이 있어서 그랬나?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감독은 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지배했던 어떤 혐오, 광기, 군국주의적 신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상상친구 히틀러만큼이나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가짜였다는 거를요. 그러니까 조조를 비롯해서 그 시대의 소년들이 나치 독일군을 선망했던 이유는 그게 정말로 어떤 잔인한 일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 시대가 그렇게 텅 빈 구호에라도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들어진 시대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아마 그 허구적 시대를 어떤 허구적 상상력으로 꼬집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재밌는 인물 중 하나는 그 나치 소년단 단장 역할을 맡은 그 클렌젠도프 대위 역의 배우님이 하는 연기인데요. 그 배우님은 쓰리빌보드에서도 경찰 역으로 되게 재밌는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연기와 대사 같은 것들 그 미묘함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 그 군인들도 각자의 정체성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시대를 살아갔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영화는 역시 정말 유명한 연애 영화죠. 500일의 썸머입니다. 저는 참 연애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용은 특별하지 않아요. 어떤 찌질한 남자가 약간 4차원적인 여자를 만나서 사귀었다가 싸우고 헤어져가지고 막 울고불고 진상을 떨더라 그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의 특별한 점은 이렇게 흔하고 뻔한 우리네 연애 서사를 낱낱이 해체하고 재조립해서 우리에게 다른 순서로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잖아요. 연극도 이제 커튼콜이 좋았으면 와 박수 치고 나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연애는 특히나 망한 연애는 왠지 다 나빴던 것 같죠. 왜냐하면 좋은 이별은 드무니까 대부분의 이별은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방식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부터 헤어지고 그 이별을 극복하는 순간까지의 500일이라는 날들을 완전히 분해해서 조각조각 재편집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순간과 가장 증오했던 순간을 그리고 막 무슨 짓을 해도 다 예뻐 보였던 순간과 막 밥 먹는 꼬라지도 너무 더러워 보였던 그런 순간들을 막 교차해서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망한 연애의 끄트머리만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피해자와 가해자밖에는 남지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니 서로 조금씩 어긋났고 서로 조금씩 잘못했고 그렇지만 서로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었구나. 어떻게 보면 이터널 선샤인하고도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기억들은 이렇게 헤집어 본 다음에야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야 썸머라는 한 계절을 끝내고 다음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겠죠.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소개하는 마지막 영화는 프레셔스입니다. 프레셔스는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소중하다는 뜻을 가진 이름하고는 다르게 주인공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소중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소년이에요. 아버지에게는 친족 성폭력을 수차례 당하고 어머니한테는 보호받기는커녕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가죠.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에서 마츠코가 그러는 것처럼 프레셔스도 그런 학대나 힘든 순간이 닥칠 때마다 자기만의 화려한 현실로 순간순간 도피를 해요. 여배우가 된다거나 모델이 된다거나. 근데 마츠코의 경우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그야말로 일시적인 도피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상의 힘으로 새롭게 현실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눈 가리개 역할을 하는 환상이니까요. 네, 문제는 그 현실들이 이 영화가 실화 기반이기도 하고 이 세계에 많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런 불행한 현실들이. 근데 이 영화의 좋은 점은 프레셔스가 환상에서 빠져나와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현실의 존재들을 담는다는 거예요. 프레셔스를 눈여겨보는 복지사라든지 신경 써주는 선생님이라든지 함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직접 잡을 용기를 내는 프레셔스 자신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영화가 그리는 끔찍한 현실이 조금은 견딜만해지고 또 세상을 조금은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지점에 있어요. 물론 영화는 환상이지만 저는 영화에 어떤 힘이 있다면 이런 환상을 통해서 세계에 실제하는 어떤 불행에 영화가 내밀어줄 수 있는 어떤 도움, 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영화를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무언가를 만들게 된다면 제 영화들도 그런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5편의 영화 재밌게 감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영화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무수히 많은 영화들이 충무로 오재미동에 잔뜩 아카이빙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르셔서 천천히 구경하면서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문경이었고요. 다들 영화로운 생활 되세요.